자,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29번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거 무슨 문제야? 역시 내용 확인 문제죠. 일치 불일치니까 실시간으로 들어봅시다. 30번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자, 견해 주장은 늘 나오는 출제였거든요. 두 사람의 어떤 생각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공차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읽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플라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고요. 그죠? 지금 보다가 이 사람 정말 예술 영역에도 자주 나오니까 아니면 인문지문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틀을 알고 있다면 지문 읽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그러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술을 바라보는 이 플라톤의 생각.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이 플라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뭐야? 이데아다, 그지? 그럼 이 이데아가 영원하고 완벽하고 불변한 건데 이걸 모방한 게 바로 뭐야? 우리가 현실이지. 또는 현상이라고도 부르지, 그지? 근데 이 현실을 또다시 모방해서 만든 게 뭐야? 이게 예술이야, 그지? 그래서 이 예술을 모방의 모방, 사본의 사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가장 폄하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었던 거야. 기억나시죠? 이거 뭐라 부르는지도 기억나요? 시뮬라크르라는 말을 쓰고 막 그랬었어. 그 질문 했었잖아 우리. 그지?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한번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 31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또 물었습니다. 기억, 니은 보세요. 둘 다 줄거리네요. 그럼 이 줄거리가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의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역시 문맥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답의 힌트가 있을 거예요. 32번에 리퀘르의 관점이라고 하고 보기를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퀘르의 관점이 어떤 견해 주장을 가졌는지 지문에서 다 모아두시고 그걸 가지고 저 보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또 짝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갈게요. 우리 그 법 앞에 지문에 비해서도 좀 쉬웠던 그런 지문이었죠. 프랑스의 철학자 리퀘르는 바로 나네요. 리퀘르 인물 텍스트 즉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훅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놓치는 습관이 계속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강조해요? 즉, 이 담화 표시 중심으로 앞에 뒤에 말, 그지? 똑같이 대체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하라 안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바로 텍스트 또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 과정이 어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해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바로 자기를 이해할 수가 있대요. 나를 이해하는 것.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를 이해할 수가 있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 해석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사람 나왔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학설, 이론 이런 것들 나오면 역시 개념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셔야겠고요.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했대요. 자, 그럼 일단 이 두 사람으로부터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걸 이 리케리가 계속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좀 쉬울게요. 받아보죠. 자, 그래서 그 미메시스의 개념을 더 확장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메시스의 삼중구조라는 걸 제시했대. 자,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만들어낸 게 미메시스의 삼중구조. 자, 이것도 용어예요, 그죠? 이를 바탕으로, 이 삼중구조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해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했대. 자, 이 구조, 이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자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했대. 여기 있었잖아요.
자기를 해석, 자기를 이해, 자기를 해석하는 것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될 건 뭔데? 독서가 들어온다는 거야, 독서. 자, 다시 이 두 사람이 했던 미메시스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거기서 만든 게 미메시스의 삼중구조래. 이 말을 그냥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대. 근데 그러려면 그 안에 독서를 해야 돼. 책을 읽었어. 여러분, 이 독서가 뭐가 통해요? 이거 통하잖아요. 텍스트, 교재, 책, 교본, 그게 다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잖아요. 계속 제가 독해 잘하는 방법은 별게 없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의 이야기가 자꾸 저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감지하셔야 돼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1분단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29번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일단 미메시스 1, 3, 2 이런 거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3중 구조인가 봐요. 그죠? 2번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의해 형성하는지 모르겠고요. 리필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그렇죠. 말을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이제 충분히 여러분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이런 사실 내용 확인하는 단순한 문제도 절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확정시켰다 했잖아요. 요 말이 그대로 지금 이 말로 이어진 거죠. 다음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따른다.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데 근데 독자란 말씀이 안 나왔잖아요. 독서를 하는 사람이 독자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야죠. 다음 5번 작가는 미메시스 2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미메시스랑 그렇죠. 개념적인 해줘야겠죠.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래요. 자, 봐. 이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었다면 어디서 이런 걸 또 접목시켜서 이해해야 될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야. 보세요.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이거잖아요. 이 현실을 모방하는 거. 이 현실을 뺏겨서 뭔가를 만들겠죠. 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지? 뭐 하겠죠. 그게 바로 미메시스라고 하네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자 역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었다면 몰랐다면 아 플라톤의 견해 주장 생각이 보였다라고 느끼고 읽어야 됩니다. 이 문장. 그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왜?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여긴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말한다. 이런 서술어가 대표적인 견해 주장의 서술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 앞에 수식 구조로 본 그랬잖아요. 그 앞에 문제가 너무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알고 있었단 말이야. 되게 지식으로.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 세계로 이원화해서 봤단 말이야.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 바라봤던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 역시나 몰랐다면 이데아라는 개념 앞에 수식어 줬잖아. 이상세계구나 이게. 그리고 이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현실세계란 말이야. 좀 전에 플라톤은 세계를 이원적 구조로 봤죠. 이상적 세계, 그걸 모방한 세계. 각각의 용어를 이데아, 현실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이 뭔데? 이거죠. 이데아를 모방한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뭐를? 예술을. 이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잖아. 그거 얼마나 쉽게 이해하겠니, 이거. 그래서 아까도 했죠. 미메시스는 요 모방된 현실 세계를 또다시 모방한 게 바로 미메시스였단 말이야. 이걸 미메시스라고 했잖아. 자, 그는 감각 세계인 현실을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 현실 세계를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야? 감각 세계가 된다 이 말이야. 감각 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그렇죠. 모방했죠.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그렇죠. 이데아가 여기 있는데
이걸 베끼고 또 베껴낸 게 예술이니까 이때부터 얼마나 멀리 있니 얘가 지금. 그지?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예술은 부정적이야. 폄하했죠? 플라톤의 생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양태가 뭐야? 모습, 모양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예술에도 갈래들이 있잖아요. 알겠지만 뭐 문학도 있을 거고 문학 안에는 또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다른 명칭들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놓고 연극, 여러분 갑자기 연극 왜 나왔어요? 예다 생각해야죠. 사례다. 무슨 사례입니까? 갈래마다 예술은 모방의 양태가 다른 첫 번째 사례로 연극을 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란 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연극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예술의 갈래 중에 하나 연극을 또 우리가 주목해서 중요한 내용 표시하자.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이거 얼마나 우리가 또 공부할 많이 했던 거야. 극갈래의 특징은 서술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물이 즉 배우가 직접 현실을 모방해야 돼요. 그리고 서사시는 또 서사시도 뭔데요? 하나의 사례다 그죠? 서술자에 의해 보통 우리가 시는 서술자 대신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써? 화자에 의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근데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말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 그래서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데 두 개 얘는 갈래마다 그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는 것을 두 개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적으로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에 비해서는 예술을 좀 좋게 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나요? 그런 마음 들고 읽었다고 너무 잘 읽어요 지금. 다시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야. 개연성 있는 그렇다 여러분 개념도 좀 정리합시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떠나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이라고 제가 소설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문학을 준비해야 될 여러분들이에요. 개연성 뭐예요? 현실 세계에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것을 다루는 것. 그걸 개연성이라고 하죠. 그럼 소설 정의 어떻게 내렸어요? 현실 세계에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의 상상으로 꾸며 쓴 문학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것 그걸 개연성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연성 있는 일을 또 필연성에 따라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성에 따라 필연성은 반드시 그러하다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또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오는 거야. 우연과 다르잖아요. 상당히 좀 논리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연성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설명하고 있죠? 놓치면 안 돼요.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단지 인간이 모델 모방한 게 아니야. 개연성 있는 일을 그것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라고 본 거야.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결과는 뭔데? 창조적인 모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방은 모방인데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창조적인 모방.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대. 자, 보았다 나왔죠? 교내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해도 해주고 뭐가 세상은 뭔데? 예술이
그러니까 예술을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 우리 아름다운 그림 보고만 그러면. 그제? 또 얘기하고 있어.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 리퀴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대. 자, 그러면 리퀴르는 이 미메시스의 3종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미메시스를 확장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미메시스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니까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한 것, 그것을 미메시스를 확장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다시 리퀴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그럼 줄거리를 가졌다는 게 이야기 아닙니까 일종의, 그제?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로 구성을 하고 이것을 다시 언어로 표현했다. 여러분 언어로 표현했다면 그게 뭐겠어요? 글로 문자 언어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텍스트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역시나 이 말이 앞에 했던 이런 말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했대. 그래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만들어서 언어로 표현한 게 약간 허구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그냥 끝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간의 어떤 삶, 즉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아니 시 같은 거 볼 때 무슨 생각 때는 이 인물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 독자는 자신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줄거리를 봤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독자는 독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런 이야기의 해석 과정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근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를 통해?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독서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이 문단까지 봤고요. 이 문단 가지고 할 수 있는 29번 문제가 있나요? 1번에 1과 3은 2를 매개로 연결된다. 뭐 그럴 뜻은 한데 아직 확실한 말은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왠지 느낌상 1, 2, 3 구조가 있다면 2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확답은 지금 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보류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3 아직 안 나왔죠, 이런 것들. 그리고 5번도 역시 2, 3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문단. 자, 이제 리퀴르는 그럼 잠깐만. 저기 30번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생각 견해 조약 나온 거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1번. 예술에 대한 견해가 아닌 것. 1번 플라톤. 서사시와 연극은 했었죠. 서사시와 연극은 어디 들어가? 예술에 들어가. 예술은 부정적으로 봤다. 감각세계를, 자 이거 말 바꿔치기했지. 감각세계는 놓치지 않았어. 우리 현실세계였어. 현실세계를 모방한 게 아까 예술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감각세계를 모방한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 게 연극사 사실 맞잖아요 지금. 그대로. 다음 2번 플라톤. 모방된 현 대상을, 여러분 모방된 대상이 뭔데? 현 이데아를 모방한 게 예지. 그지? 그렇다면 이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하면 그때는 예술이 되지. 그러니까 이 모방된 대상은 현실세계라고 봐야 되겠다. 그지? 현실세계를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 여러분 그럴듯해요. 일단 이걸로 모방했다는 말은 사실이었고 플라톤은 세계를 두 가지로 봤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안 맞잖아요. 보세요. 플라톤은 세계를 이렇게 둘로 나눴지 이렇게 둘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안 맞지? 플라톤은 이렇게 둘로 나눴지 이렇게 둘로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앞에 말은 이거 두 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둘로 나눴다 내가. 그렇잖아. 나머지 다 맞다. 읽어보면 되겠다. 그지? 특히 5번 선지 봐. 있을 법한 일을 읽어봐. 용어를 그냥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야. 개연성 이 말이잖아. 있을 법한 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휘 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만 좀 알고 있어도 이렇게 술술 풀린단 말이지. 근데 개연성을 필연성에 따라 좀 좋겠다는데 개연성 없어? 뭐야? 이거 털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해요. 3분 나가겠습니다. 리퀴드는 이 미메시스를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그럼 지금부터 이제 1, 2, 3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일단 미메시스 1. 이것은 뭐다? 전 형상화 단계다. 전은 앞전자겠죠. 형상화하기 전이다 이 말이겠죠.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전이다 이 말이야. 전 형상화 단계요. 그 다음에 형상화 단계가 2.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형상화라는 말도 문학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형상화가 뭐냐?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걸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3는요. 재형상화 단계라고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그걸 구체화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설정했대요. 해놓고 이제 직접 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대비되는 짝 3개야 생각하면서 각각의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정보 수집하면 되는 거 아시죠? 미메시스 2는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화하기 전, 결국 형상화한다는 것은 뭔가 이야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그저 뭔가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형상화였던 거야. 근데 그 전 단계단 말이야 지금. 그지? 다시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다른 말로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뭔가 이야기하기 전이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죠? 다음, 이 단계에서는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일단 이해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갖고 있대. 그걸 전제하고 있대. 그래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면 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고 독자 또한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그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1단계. 다음 2는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드디어 이제 구성되는 단계다. 참고로 여기는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서사라는 말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문학을 준비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컨트롤 안 보여서 그래요. 서사갈래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보통 같은 경우는 서정갈래를 그러더라. 그 왜 소설을 왜 서사갈래를 할까? 서사성이라는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서사란 말 하면은 시간의 개념이 안에 들어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단계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을 뭔가 의미 파악을 하는 단계였지 아직 이야기로 구성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흐르는 그 속에서 이제 줄거리로 그 인간의 행동에 뭔가 서술을 하기 시작했어.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그죠?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다음 2단계에서 또 특징은요.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는 행동만 골라. 여러분 이런 보조사 들어가는 건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뭐뭐만 뭐뭐도 다른 거죠 전혀. 그래서 이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만 골라 인과관계에 따라 이런 말 주목해야 될 것 같죠?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답니다. 자 보면 줄거리를 쓰잖아. 우리가 이야기를 쭉 쓰잖아.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해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내 내용에 집어넣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거야. 그 행동들이 서로 성질이 다를 수 있어. 근데 그런 다른 이야기의 행동들을 다 옮기진 않아. 이 중에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만 일단 골라. 그것을 골라서 그걸 다시 인과관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원인과 결과라는 말 정도를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과 또 무관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설이 하나의 문학이잖아요. 이런 소설이라는 독서, 즉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걸 인과관계에 따라 즉 필연적으로 창조한 겁니다.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자, 이때 이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예술, 즉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이야기는 허구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미메시스 3는 문학과 이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자 했던 리퀴드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어떤 말씀입니까? 이 현실 세계와 예술을,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퀴드에게, 그렇죠? 문학도 예술이 들어가겠습니다. 문학과 현실 세계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려고 했잖아요. 대신에 요러한 어떤 의미를 다 부여해서. 그럼 리케릭에서 가장 핵심적이었고, 이 단계에서 독자는 바로 독서를 통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줄거리를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것을 현실에 한번 비춰볼 거야. 아,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걸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 시점에 한번 맞춰서 한번 비교해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도 분석이 되는 거야. 아, 만약 저 인물 자리에 나를 집어넣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서두에 보고 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그 사건을 선택해서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의 줄거리와 니은의 줄거리의 의미 차이는 31번에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 기억의 줄거리는요,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쭉 타면서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줄거리는 허구적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지? 표시해놨잖아요, 허구적 이야기라고. 그런데 요 니은에 나오는 줄거리는 지금 뭐야? 이 이야기를 보고 자신의 삶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줄거리예요. 이건 누구의 줄거리입니까? 그러면 독자의 줄거리인 거죠. 나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지? 저 허구적 허구적 소설을 통해서 독서를 하고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만든 줄거리란 말이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냈으면 쉬웠죠.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건 쉬웠으니까 요거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서 또 우리가 3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1번. 1과 3은 2를 4개로 해서 연결된다. 그죠? 이거는 뭐 3문단에서 정도 좀 파악이 가능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작가는 미메시스 2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자, 미메시스 2에 나타난 그런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3의 독자가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서 이해할 거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이런 충분한 이야기의 흐름을 쭉 타고 오고 독자는 마지막 자신의 삶과 연결시켰을 때 충분히 왜 저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가야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봅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슨 과정인데요? 1, 2, 3의 과정을 통해 3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추가 3에서 독자는 자기 이해가 여기서 이루어진대. 아까 우리가 미리 서두에서 하고 있죠? 쭉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이렇게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통해서 그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자기를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네요. 3단계가. 이렇게 되는 이를 바로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대요. 자, 이 지시어가 맞는 말이 뭐야? 요 자기 이해. 요 자기 이해를 좀 더 잘 해주기 위해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용어가 되고 있죠. 그죠? 네. 자, 이야기 정체성이란 풀이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그랬어. 쉽게 말하면 인물의 정체성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인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아내려면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쭉 이야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겠구나. 저 사람의 어떤 내면에는 항상 저런 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읽다 보면 시간이 쭉 흘러감에 따라 그 인물의 모습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바뀌다가 결국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이 된다. 리켈드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이거 봐. 그렇지, 우리는 뭐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 이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이해한다는 때 자기는 누구예요? 독자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읽은 그 소설, 문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기 인물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이야기 속을 읽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독자는 그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이었다는 말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뭐야? 소설이 있어. 이 소설에 어떤 인물이 나와. 이 인물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 그룹 속에서 우리가 파악했겠지. 그럼 이 인물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독자는 결국 이 이야기 한 편을 읽음으로써 이 인물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럼 어떨까? 라고 내 생각을 이 인물에 비추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를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디서 만든 거야?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케르는 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마치 이야기 속의 인물의 어떤 이야기가 막 결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독자도 삶의 목적을 향해, 즉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설명 방법 뭐 쓰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거 뭐랄래요? 이것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과 유사한 이것도 그러할 거야 라고 추리했잖아요. 유추 쓰고 있죠, 유추. 자, 그러면 이는 29번에 2번 봅시다.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의해 형성화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게 그 등장인물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독자의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 이 미메시스 3 단계에서 작가에 의해 형성화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형성화되는 거야? 독자에 의해서 형성화되는 거죠. 독자. 자, 그러면 32번에 리케리의 관점을 이제 다 알았고요. 이제 보기 내용 읽으면서 그 관련 이야기들 하나하나 또 연결 한번 지어볼까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A는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다. 여러분, 체크하시죠.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대요. 그럼 일단 뭐 했던 거예요? 독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의사의 삶을 다룬 그 소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텍스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즉 이 이야기, 소설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해낼 것이고, 그 인물을 통해서 독자의 자기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 사례를 통해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B의 삶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그럼 이 에피소드에서 이 사람 B라는 의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인 거예요.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린 환자가 성인이 되어 B를 찾아왔고,
예전보다 몹시 바빠진 상황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B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A는 감동 깊게 읽었대요. 그럼 A가 누구야? 우리 독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런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행동을 그죠? 왜 했을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줄거리를 만들어냈고 그 줄거리가 이제 에피소드겠죠.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국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구나. 참 마음 따뜻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이해했고 이 1, 2, 3 과정을 통해서 미미시스의 3중 구조를 통해서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했다. 그런 독자는 이제 뭐 할 거야?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자기를 이해하는 또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연기를 지어서 잘못된 거 하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야? 그 의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이게 뭔데요? 1단계잖아요. 정말 그대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그 미메시스 1에 해당한다는 말이야. 선택지 1번에. 2번. 이제 B가 의사가 어린 환자를 돌보는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해서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에 들어왔던 거야. 의미 있다고 고름을 선택을 당했으니까.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서 줄거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줄거리 만드니까 2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미메시스 2. 다음 3번. 소설 속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했다. 그럴듯하죠. 왜요?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다는 걸 본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앞에 과정을 보세요. 줄거리를 구성하는데 그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을 고르고 그 고른 행동을 이제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다고 얘기했지 무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배치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위배되고 있어요 지금. 답이죠? 3점 C구는 너무 쉬웠다 이 문제는. 다음 4번. 혹시나 이 문제 풀면서 근데 3점짜리인데 이렇게 쉽게 내진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또 쓸데없는 또 의심을 품어가지고 틀리진 않았겠죠?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4번에 A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B 에피소드를 읽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그렇죠 돌아보겠죠. 이게 바로 뭔데 3단계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말은 뭔데? 재형상화라는 말 써도 되겠죠? 다음 5번. A는 소설을 읽고 B의 이야기 정체성을 B의 이야기의 정체성 다른 말로 바꿔봐. 인물의 정체성. 의사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성을 읽어낸 거야. 따뜻한 면모.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정체성 다른 말 인물의 정체성을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파악했잖아. 이제 33번 혹시 필요합니까? 괜찮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보고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교과서 혹시 없는 사람 있니? 다 있죠? 자, 이 단원이 인문 분야의 글읽기네요. 우리가 지금 막 인문 분야 보고 왔잖아요, 그죠? 자, 출발합니다. 일단은 인문 분야가 첫 시작되기 때문에 인문 분야의 글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 그리고 인문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읽기 방법, 그리고 이거 하면 또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항상 앞에 서두에 깔려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인문 분야의 글이란 무엇인가? 인문 분야의 글이란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글이다. 일단 개념.
여기 이제 철학도 들어오고 역사학도 나오고 신학, 심리학 등에 관한 글이 들어오겠죠. 그럼 뭐예요? 인문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란 말이야. 대부분 우리 철학이 좀 많이 나오죠. 인문 철학 이게 좀 많이 나오죠. 다음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신적인 가치나 그리고 그 의미를 밝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인문 분야의 글의 특징이다.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징. 또한 또 특징이겠죠. 이러한 글들은 대체로 어느 한 가지 절대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 좀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더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인문 분야의 글을 우리가 잘 읽으려면 방법이죠. 글에 담긴 글쓴이의 주관적 통찰력이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고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면서 읽어보는 게 좋다. 여러분,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라는 게 결국 보통 얘기예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글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늘 쓰는 말이잖아. 비판적 태도, 주체적 읽기, 능동적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또 방법,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며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저 철학자는 예술을, 플라톤은 예술을 저렇게 봤는데 나는 예술을 저렇게 꼭 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잘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가보죠. 여러분, 요즘은 자소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쓴 경험이 있나 모르겠다. 특히 요즘 대학들 갈 때 자소서 쓰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해요. 근데 자소서 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를 쓰라는 게 막연합니다. 솔직히 좀 쓰라면 좀 힘들어요. 남자들은요 대학 갈 때는 저기 군대 갈 때도 또 써야 돼요.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날 하루에 그 밤에 나는 무엇이 누군지 적으라고 그런 거 또 해요. 막 괴로워요.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기피 병사가 될지 관심 병사가 될지 막 그런 거 이제 막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서. 자, 핵심적인 방법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교과서 내신 대비예요. 그러면 글의 갈래, 주제, 특징 반드시 외우시고 시험 치셔야 돼요. 그 글의 갈래가 뭔지만 알아도 그 특성을 선택지로 물었을 때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갈래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용만 공부했다.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포인트 놓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논설문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야? 설득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자기 주장을 타당히 보여주기 위한 근거 마련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논설문입니다. 이런 건 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들을 봐야 돼요. 그러한 다른 대상들과 나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 다른 점, 그게 바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와의,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가봅시다.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 철학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
어떤 세계, 우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다가 왜 옛날에는 신적 중심의 사고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근대화되어 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꿔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 문화로 나왔던 게 뭐 르네상스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오리엔탈 막 이런 것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자 인물 나오네요. 역시 인문지문에서 늘 사람 나오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의 세 가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철학이 던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논리학 강의라는 책에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인간이 뭔데? 라는 질문으로 모여졌답니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칸트라는 사람은 두 가지 책을 썼어.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그 뒤에 논리학 강의.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밑에 와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아우르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결국 이쪽으로 다 모아졌단 말이에요. 귀결됐단 말이에요. 하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최종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을 안다면 인간 안에 사람이니까 나도 들어가니까 인간을 알면 나 자신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과 또 나 자신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당연히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나랑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어딘가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했지만 이 인간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근본 문제도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가 지금 이들 제목입니다. 그러면 따지면 이 인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철학에서는 이걸 탐구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탐구 대상이죠. 자,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우주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신들에 대해 주로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사람 이전에, 즉 인간 이전에 이런 주변의 세계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학문의 발전 과정을 봐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했단 말이야. 천체, 우주.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중에 그 과정도 나오겠다, 이제. 첫 번째는 뭔데?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이것이 탐구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탈레스. 수학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과학에도 잘 나오고.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몰입했네요.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할까? 우주 혹은 자연이나 도대체 뭘까? 신은 어떻게 행동하지? 이게 답인데 6세기 자연 철학자들의
어떤 연구 과제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철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6세기에는 주로 이렇게 우주나 자연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그런 인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또 주제였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 5세기 되었습니다. 이제 철학의 관심 대상이 인간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 궤변론자, 각주 있죠, 그렇죠? 철학을 개념의 유희로 전환하고 철학적 논의나 논쟁에서 궤변을 주된 수법으로 삼았다. 일종의 궤변론자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여기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에서 멀리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관심이 넘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줬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안다라는 건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말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금하고 궁금하다고 해도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이제 탐구해 본 결과 우주는 이렇게 운행하더라. 자연은 이렇게 가요.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내가 알아낸다는 것은 나를 거쳐야 가능했다는 거야. 그 지금부터 점점 나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 중심은 누가 되고 있어? 내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나를 중심으로 대상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데? 나. 이제 나를 통해야만 모든 주변의 대상들이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건지 아닌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그런데 그 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불분명하단 말이야. 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일단 내가 왜 중요한지까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나를 뭐라고 설명하기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장 먼 것부터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게 난데, 사실 나는 온전히 너무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 중요한지는 이제 알았어. 모든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미진했어. 그지? 그러면 나에 대한 연구가 왜 이렇게 미진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예요. 나를 연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첫 번째,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는 말이야. 나라는 연구 대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다 개별적인 주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내가 너 가만 좀 있어봐. 내가 네 좀 연구 좀 하게 한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니까 뭔데? 또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이라는 게. 그래서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다. 아무도 구체화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 추상적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뭐예요?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이 한계이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해결책 가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나를 알아내고 싶어. 나를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고 또 개별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걸 뭐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또 깨달았대. 내성이 또 쉽진 않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휴먼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어. 그 말 뭘 보여주는 말인데 내성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잖아. 이 휴미 주장이 나온 이유가 지금 뭐야? 문맥을 봐. 이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가? 철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휴를 데려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휴미 했던 이 말은 내성을 휴는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 내성은 자신을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라고 했는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내성을 쓰게 썼는데 자기를 들여다봤지만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보이더라 이 말이야.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만 떠오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성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연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철학자. 다음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도 얘도 어렵다는 얘기 하겠지?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또 반박했대. 비유적 표현이죠. 의식이라는 옹달샘이 있다 생각해봐. 옹달샘이 의식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를 찾아야 돼. 나는 조약돌이야. 근데 그거 잘 안 찾아지더란 말이지. 그래서 즉 정리합니다. 내성의 방법 가지고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내성이 가진 한계라는 얘기죠. 그 한계를 주장한 철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를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고 그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선택해봤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어. 쉽지 않아. 다른 방법 써야겠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맞죠 여러분들? 기차 안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세요. 바닥은 계속 그 바닥으로만 보여. 이게 바닥이 움직이는 걸 못 느껴. 이 얘기 왜 할까요? 내성이 참 어렵더라. 내성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니 참 어렵다라는 걸 비유형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지 이것도.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기차 안에 있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야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제 서서히 답에 자, 이제 서서히 주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차 안을 탔어. 차가 어느 속도로 가는지 내가 내 그 안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밖에 나가야 저 자속도를 알 수가 있잖아. 나와서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를 아무리 들여다보려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나를 알려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것이 전제되어야 나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변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도 결국은 나를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야. 따지면 주변의 것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자,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부번은 자신의 책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대요. 이미 설명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즉 타인이 있어야 이걸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를 이해할 수 없죠. 그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랑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너 아니면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와 관계를 맺는 나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 이게 같지가 않대요. 그렇다면 분리합시다. 그것과 나의 관계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이게 같지가 않대요. 이것은 내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맺는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네요. 자, 이제 알겠다. 이 나라는 게 누구랑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절대적인 나가 아니라 상대적인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 그러잖아요. 내가 친 90점의 점수가 잘한 점수인지 못한 점수인지 상대가 어떻게 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물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누구랑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100점 맞았고 나는 90점 맞았어. 난 못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80점 맞았고 나는 90점 맞았어. 난 잘한 거야. 그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랑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다르다. 즉 나는 불변하는 실체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불변 고정 아니란 말이야. 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만큼 바뀌는 특별한 존재한다. 자, 그 다음 그것 즉 돈, 집 혹은 국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는 아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구체적인 예가 돈이나 집이나 국가 같은 3인칭이야. 으로 대표되는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그저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나를 보여주는 일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들 자체가 나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이해되죠? 여기서 그것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것이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좀 제한적인 나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걸 국한한다. 그래서 국한적, 국한성, 국한,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물건을 가진 나 모습의 하나일 뿐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지만 이 돈을 누구한테 줘버리면 이 돈과 나의 관계는 끝나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유일하지 않고 유한하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두 번째 유한적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은 뭐 직장에서 내 상사로 만났지만 내가 이 회사를 나오면 이 사람하고 나는 그 관계가 깨진단 말이야. 더 이상 끝까지 이 사람이 나의 상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은 이 분필을 잘 만드는 기능으로서의 난데 이 분필 만드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를 자르고 다른 사람을 기용해도 그 사람도 분필 만든단 말이야. 나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자,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가진 특징들, 내가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그것이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은 나한테 이 친구가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지만, 물론 사람으로 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내가 이사를 가고 어디 떠나 유민을 가버렸다. 그러면 내 자리를 지금 채워줬던 이 친구가 다른 친구로 대체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그런 기능으로서의 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한 특징을 지금 설명했고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근데 좀 전에 여러분 이 문단 마지막에 뭐가 힌트가 될 만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상대방에게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대. 나와 너의 관계는 뭔가 하나의 관계 같지 않아 지금? 자, 가볼게요.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대체가 안 되겠죠? 그때 나는 이제 인격 전체이며, 아까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분. 근데 이제 인격 전체고. 부분이라는 말을 국한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무엇과도 대체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대체 불가능.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내 앞에 서게 되겠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였지만, 자, 추가해보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고, 그리고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그것들이었고, 또한 차등의 관계였다. 차등이 뭔데?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차등의 관계.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그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란 말이야. 내가 주체면 너도 주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동격의 관계죠. 동격, 즉 동등한 관계. 이 시험 너무 많았어요. 우리 지금 이것과 이것에 대비되는 짝을 계속 정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나를 드디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에 그것이 아닌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겠지. 뭐 부장님, 사장님 이런 식으로 대리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과 맺었던 그런 업무적 특징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야. 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거죠. 기능으로서의 나와 그것의 관계니까.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렇죠. 그것의 관계입니다. 왜요? 대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달려 나오는 걸 상상해보자. 어우, 이런 목소리 달려면 안 되죠. 그때 A와 아빠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왜요? 기능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은 대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대체 불가능이잖아.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즉 인격 그 전체와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너라고 말했지만 내 중심으로는 나지만 너가 중심이 되면 이 너가 나잖아. 이해돼? 내가 나라는 얘기 아니라 너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때 나는 너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결국. 그래서 동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건 아니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은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바로 그것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니까. 요쪽에 집어넣을 거, 그것과 나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이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국가, 어떤 집, 어떤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좋아하는 뭐 것들이 인간이 아닌가라고 답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나가 누군지를 물어본다면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즉 그것이 뭡니까? 인간.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또한 그것은 즉 인간이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것이란 말이야.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야. 인간은 이런 거잖아 라고 할 때 그렇지 충분히 맞아 라고 다 동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이걸 딱 규정해서 이겁니다 라고 객관화해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좁은 의미로는 지식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지식이 그 이상이 무엇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더란 말이야. 말이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보와 이 정보의 어떤 다름을 알고 여기 각각 들어가야 될 정보를만 잘 규합해 주면 돼요.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정보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 즉 인간에 대한 지식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건 이론적, 객관적, 규정 가능, 그죠? 또 누구든 원칙 동의 이런 말 나오면 이쪽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객관적일 수 없고 지식이 될 수도 없고 지식 이상이고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또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또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 그 위에 올라가보자. 10번째 줄에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러일으켜야 그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일으킬 수 없으니까 이건 진정한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일 거예요. 자, 하여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지. 이제 자신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일까? 아니면 그것일까? 여기서 너라는 말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이라는 말은 대체 가능한 그저 기능인에 불과한 나일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될까요? 나와 너의 관계라는 관계 맺음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의미 있겠죠. 자, 그러면 봤고요. 그 뒤에 학습을 들어봅시다. 자, 1번에 이 글의 글쓴이의 인문학적 세계관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철학자들이 탐구한 대상이나 내용을 찾아서 보자. 자, 6세기 철학자들의 어디에 우주와 자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5세기 철학자들은 드디어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 아닌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칸트로 갑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꼽았고 알고 있었죠. 이 칸트가 이 책에서 이 책으로 넘어오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다가 흉 사르트르는 왜 나왔어요? 이 사람 공통점은 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어. 그죠? 그런데 그 나를 탐구하는 방법 중으로 내성이라는 걸 썼는데 이 내성도 쉽지 않더라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성 가지고는 나를 찾기가 어렵더라 를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모에 왔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이 부모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것과 나의 관계와 너와 나의 관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즉 나를 중심으로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는지 이걸 말한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다른 그런 존재와의 관계에서 그게 그것이 되건 너가 되건 이런 다른 존재의 관계,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건 이쪽이죠. 너와 나의 관계.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좀 전에 막혔던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특성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론 객관적으로 그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동의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것 쪽이었죠. 그것에 대한 지식. 자, 반면에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는 바로 그 왼쪽 107페이지에 그 6, 7번째, 8번, 9번, 10번째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의 특징 다 나와 있어요. 객관적일 수 없다, 지식이 될 수도 없다, 지식 이상이다, 그리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다 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아까 필기할 때 다 정리해 두셨으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글쓴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습니다. 왜 나에 대해 알아야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들을 알려고 하면 다 나를 거쳐야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뭔가를 안다는 거는 내 생각을 거쳐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어서 나를 알아야
그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부보에 져서 나와 너에 등장하는 너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다 했어요 아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냥 돈, 집, 국가 이런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나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나와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고 또한 그것은 차등의 관계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특징들, 이 그것 자리에 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 이거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 즉 동격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격 전체가 총동원되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번에 자신에게 너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한번 적어보자 그랬는데, 뭐 제일 가까운 건 아무래도 뭐 엄마, 아빠, 가족들이겠고, 그 주변에 또 우리가 진짜 내 친한 베프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이거 하나요? 안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여기 학습 활동 3번. 아직 한 번밖에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 보니까 109쪽까지. 아, 109쪽까지야? 아, 쪽수 나왔으면 안 들어가겠네. 오케이. 그럼 일단 요거를 혹시라도 들어간다더라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봐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범위 들었으니까 금요일 때 문제 받을 수 있도록 문제 좀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시험 보면 없잖아. 근데 너무